자, 또 이어서 1학년 한국사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 이제 많은 반에서 거의 대부분의 반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수업을 들으면 될 텐데 1학년은 오늘 이제 1학년 1반은 요거 오늘 수업했거든요. 했지만 그 아까 이제 낮에 지금 밤이에요. 밤 12시 29분인데 우리 아들들도 다 자고 애들도 다 자고 이래서 조용한 환경에 하다 보니 제가 좀 더 수업하는 능력이 더 좋겠죠. 아까는 우리 아들이 유치원 간 시간에 뭐 선생님 있으니까 뭐 인사한다 하고 뭐 놀아달라 하고 선생님 사실 정신이 없어서 반쯤 나간 상태에서 학부모한테 전화도 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수업이 좀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는 겸 이거 1학년 1반도 다시 꼭 보세요. 자, 하겠습니다. 권문세족의 성장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원이 내정에 간섭하면서 몽고로 통역관이나 황관 등 원과 관계를 맺은 세력이 성장하였다. 이들은 문벌에서 이어져 온 가문, 무신집권기 새롭게 등장한 가문과 함께 고려 말에 지배층인 권문세족을 이루었다. 권문세족은 주로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고 도평이 사사를 장악해 국정을 좌우하였다. 아울러 대농장을 차지하고 농민을 핍박해 노비로 삼는 등 사회 모순을 심화시켰다. 이를 개혁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원의 압력과 권문세족의 반발로 좌절되었다. 자, 봅시다. 이제 드디어 요 중요한 권문세족이 등장합니다. 이제 고려의 지배층으로서는 이제 총 세세하게 보면 네 번째 등장하는 고려 후기의 지배층이죠. 이 권문세족이라는 애들의 정체가 뭐냐라는 겁니다. 권문세족이라는 것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최소한 세 가지 집단이 섞여 있는 이 집단을 이 세력을 권문세족이라고 불렀어요. 보면 첫 번째 집단 원과 관계를 맺은 세력, 두 번째 집단 문벌에서 이어져 온 가문,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문벌 귀족, 즉 고려 전기의 지배층이었죠. 그 문벌 귀족이 몰락했는데 그 몰락에도 끝까지 살아남고 무신집권기에도 끝까지 살아남았는 아주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그 가문들. 그 다음 무신집권기에 새롭게 등장한 가문. 무신집권기의 100년 동안에 아주 성장했던 무신 가문들이 있겠죠. 무신 가문 아니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몰락하면서 거의 다 몰락했는데 그 몰락에도 살아남은 또 몇몇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양으로 치면 문벌에 이어져서 내려온 가문 아주 소수, 무신집권기에 새롭게 등장한 가문 소수, 그리고 원과 관계를 맺은 아주 다수의 세력들을 합쳐서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권문세족이라 했어요. 권문세족. 자, 근데 이 권문세족의 다수가 원과 관계를 맺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권문세족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친원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원과 관계를 맺은 세력은 어떤 애들이냐라고 한다면 통역관, 몽골어 통역관이에요. 그 다음에 황관, 이 황관 넷이죠. 왕 옆에 붙어가지고 물 드세요 하고 약 드세요, 옷 입으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그 황관인데, 근데 이 황관이 왜 또 이렇게 권력을 잡게 되냐라고 한다면 여기 위에 보면 고려의 처녀까지도 곡물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고려에 있는 황관도 많이 잡혀갑니다. 그게 잡혀가면서 이 처녀가 기황후처럼 이런 케이스처럼 아주 강력한 권력을 잡는 것처럼 황관도 원나라 황제 옆에서 일하다 보니 황제의 어떤 총애를 받아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큰 권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런 통역관이나 황관 이런 경우는 여기 있는 처녀 이런 거 고려에 있으면 크게 이제 낮은 신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몽골과의 관계에서 몽골의 권력을 등에 업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시기에 역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능력으로 아주 높은 최고 귀족인 곤문세족까지 갔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거 역시 능력을 아주 중시하는 그러한 모습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분히 기획된 측면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역사는 이 무신 정권 시절에 능력 중심 사회로 갔고 사회가 발전됐다는 이야기죠. 역시 이러한 풍토가 곤문세족 때까지 가서도 아주 그러한 풍토가 보여져서 이러한 풍토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발전된 역사적으로 발전된 나라이다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뭐 그렇다고 100%또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곤문세족이에요. 그런데 자, 곤문세족의 특징이에요. 밑에는 보면 곤문세족은 주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다라고 합니다.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는데 이거 역시 능력과 관련해서 좀 보면 이거예요. 과거를 통하지 않고 음서를 통했다는 측면에서는 능력과 관련 없다라고 생각 들지만 관직에 진출해서 관직이 있으면 내가 곤문세족이 되고 관직이 없으면 즉 나의 가문이 뛰어나다고 해서 곤문세족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뭐 100%는 아닌데 약간 가문보다는 좀 관직에 좀 더 비중이 있구나 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도평이사사를 장악해 국정을 좌우했다. 그래서 여기서 도평이사사 중요합니다. 도평이사사라는 관직이 뭐냐, 이 관청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 다 나와 있죠. 보면 도병마사를 개편한 기구로 구성원이 확대되면서 최고 정무기구로 발전하였다. 도평이사사란 도병마사라는 기구가 발전 확대 개편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병마사 자체가 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시 귀족, 문벌 귀족이었던 뭐였죠? 재신과 추밀이 모여가지고 합의하에 모든 일을 결정하는 기관이었죠. 역시 최고 정무기구로서 도평이사사인데 여기 이 도병마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원이 20명 안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문벌 귀족의 전체 숫자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도평이사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을 땐 70명, 80명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곤문세족은 훨씬 더 많았구나라는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역시 도평이사사에서 70명, 80명 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들은 곤문세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평이사사를 장악해서 국정을 좌우했다. 왕권이 매우 약했을 것이죠. 아울러 대농장을 차지해서 농민을 핍박하고 노비로 삼았다. 그래서 사회 모순은 아주 심화되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이러한 사회 모순 속에서 보면 우리가 곤문세족 문벌 귀족의 보수화 부분에서도 봤는데 왕 당시의 신진 관리 백성 모두 다 곤문세족을 싫어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당시의 신진 관리는 이름하여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통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을 떠올려 보면 똑같듯이 왕과 당시의 신진관리였던 서경 세력이 손을 잡고 문벌 귀족 즉 개경 세력에 대항하려고 해서 일어났던 것이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문벌 귀족으로부터 왕권이 약화돼. 그리고 신진관리라고 왔는데 보니까 곤문세족이 전부 다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왕과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고 문벌 귀족, 곤문세족을 몰아내려는 이런 개혁을 하겠구나라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즉 왕과 신진사대부들이 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원의 압력과 곤문세족의 반발로 다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공민왕의 반원개혁 정치인데 요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서 요거 별표는 형광펜으로 칠게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공민왕의 반원개혁 정치 14세기 중엽 한족의 반란으로 원이 점차 쇠퇴하는 가운데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먼저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내정에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으며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영토를 되찾았다. 격화된 관제도 원래대로 회복하고 변발 등 몽골풍을 금지하였다. 권문세족을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도 추진하였다. 정방을 폐지해 국왕이 인사권을 장악하였고 교육 과거 제도를 정비해 신진사대부를 적극 등용하였다. 아울러 승려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고려 말에 누적된 사회 모순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홍건적과 왜고의 침입으로 개혁이 꾸준히 추진되기 어려웠고 신진사대부도 권문세족에 맞설 만큼 성장하지 못하였다. 결국 권문세족의 반발로 신돈이 제거되고 공민왕마저 시해되면서 개혁은 실패하였다. 자, 이 부분 살펴봅시다. 먼저 14세기 중엽이래요. 외국 홍건적 적어놨는데 밑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시기적으로 어쨌든 14세기 중엽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말은 공민왕만 반원 개혁 정치를 했느냐라 한다면 아니에요. 왜? 바로 전에 이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잖아요. 즉 충렬왕, 충선왕, 충목왕, 충해왕 전부 다 항상 다 했어요. 모든 왕들이. 근데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는 왜 좀 유달스럽게 하느냐? 이 사람은 그래도 반틈 이상이라도 성공했거든. 왜 성공했는데? 라고 한다면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그를 뒷받침해 준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이 어땠느냐? 라고 한다면 한족의 반란으로 원이 점차 쇠퇴하는 가운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원이 점차 쇠퇴하고 있었다. 어떻게 쇠퇴했느냐? 원이 북쪽으로 쫓겨가고 있었대요. 원이 북쪽으로 쫓겨가고 있었어요. 원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보면 원래 원이 이 중국 지역 전체를 장악한 이민족으로서는 최초로 중국 전역을 장악했던 나라인데 이 원이 원래 본인들의 근거지였던 이 몽골 지금 현재 몽골 고원이 있는 이쪽으로 다시 쫓겨나고 있었다. 중국에서 이 전역을 다 잃고 쫓겨가고 있었대요. 왜? 한족의 반란으로. 한족이라는 게 중국 민족입니다. 이때 무슨 반란이 일어난다? 바로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죠. 이거 이제 중국 농민들의 반란인데 농민 플러스 중국 호족들의 반란이에요. 근데 이 홍건적의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주원장이 주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운 것이 이후에 명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기적으로는 이제 원나라는 몰락하고 있고 이 명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세력 중 하나인 홍건적의 난이 전국 각지에서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혼란기였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기를 틈타서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이 추진했더니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근데 결론은 좀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는 총 2차례 일어납니다.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여기 적을게요.
여기다 적지 않고 여기다 적읍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을게요. 정치인데. 자, 이것은 총 1차와 2차로 나누어집니다. 사실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구분을 뭐 선명하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의 주제는 또 역시 두 가지예요. 즉 반원과 왕권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원과 왕권 강화 있는데 1차가 반원 자주 혁에 가깝고 2차가 혁에 가깝습니다. 100% 1차에는 무조건 반원 자주 개혁만 했고 왕권 강화는 안 했고 2차는 무조건 왕권 강화만 했지 반원 자주는 안 했다. 이건 아니에요. 거의 뭐 90% 이상 여기에 초점이 2차도 90% 이상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보면 이 2차의 개혁의 파트너가 누구였다? 바로 신돈이었다. 신돈이라는 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요 사이에 1차 개혁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으로 바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결정적이에요. 왜 홍건적과 왜구는 사실 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계속 있었어요. 있지만 어쨌든 이때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은 결정적으로 1차 반원 자주 개혁을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었고 2차에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원인은 권문세족의 반발 때문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요 틀을 가지고 요 교과서를 한번 봅시다. 요거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건 각자 이 캡처를 떠서 나중에 보도록 하고 뭐 멈췄다 보든지 하고 그렇게 하세요. 자, 요 보면 먼저 요거 여기에서 여기 요거는 반원 정책에 해당합니다. 요거 두 번째 요 권문세조가 억압하고 해서 여기까지는 왕권 강화 정책에 해당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결국 이 반원 정책과 왕권 강화 정책 다시 그럼 여기 1차 정책에 해당하고 여기 2차 정책, 2차 개혁에 해당하겠죠. 그러나 홍건적과 근데 이제 이 보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즉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14세기죠. 그러니까 우리 11세기 거란, 12세기 여진, 13세기 몽골, 14세기 홍건적과 왜구입니다. 의 침입으로 개혁이 꾸준하게 추진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1차 개혁 때는 홍건적이 북쪽에서부터 홍건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개경이 함락돼요. 그 왕이 저 밑에 경상도 지역으로까지 도망가는 일이. 그 다음에 왜구가 남쪽에서 또 쳐들어와 가지고 뭐 개경하고 전부 다 국토가 황폐화됩니다. 이래 되니 이제 공민왕 입장에서 이 원이 이 혼란기여서 우리가 개혁 정치를 하려 했는데 고려도 녹록치 않은 겁니다. 혼란기가 아주 심각한 혼란기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나라에 다시 도움을 청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반원 정책을 실컷 치고 필고 있는데 도움을 요청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반원 정책을 다시 포기하고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고 좀 도움도 받고 이러다가 다시 또 상황이 좀 괜찮아지니까 다시 이제 왕권 강화 정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마저도 신진사대부도 권문세족에게 맞설 만큼 성장하지 않았고 여기서 말하는 신진사대부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진관리입니다. 신진사대부의 이 정체에 대해서는 요 뒤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신진사대부도 완전히 권문세족에 맞설 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결국 이 권문세족의 반발로 2차 개혁의 파트너였던 신돈이 제거되고 공민왕마저 시해되면서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 개혁을 살펴봅시다. 개혁을 살펴보면 자, 먼저 요 부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형광펜을 칠하죠. 먼저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요게 첫 번째. 요게 첫 번째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기철이 누구냐? 아까 그 기황후의 오빠예요. 그 기씨 집안이 뭐 높은 집안이 아니었는데 기황후가 딱 등장하게 되면서 그 오빠였던 기철이 막 고려 왕보다 더 높은 관직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떵떵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고려에 아주 나쁜 일들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내정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아까 이야기 다 했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 쌍성 총갑으로 공격하여 천령 이북 영토를 되찾았다. 이것이 세 번째인데 이거 특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 천령 이북 영토 아까 다 이야기했죠. 여기에 천령이 있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격화된 관제도 원래대로 회복하고 변발 등 몽골풍을 금지하였다. 요게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응 정책을 다 했는데 홍건적하고 왜구 때문에 이거는 다시 도루묵이 되는 것이고 2차 개혁 때는 이거 이제 이 공민왕이 생각하기에 이거 내 혼자 힘으로 하기 정말 힘들겠다 라고 해서 2차 개혁 때는 파트너를 둘이를 구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이 왕권 강화 정책인데 파트너는 신돈. 이 신돈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이 1차 개혁을 진행하다 보니 결국 원나라를 배제한다는 건 반원 정책한다는 건 고려 국내에서는 친원 세력인 권문세족도 약화시켜야 되는데 당시에 고려에서는 모든 권력을 권문세족이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 고려 안에서 이름 좀 있고 관직 좀 있는 사람 중에 권문세족한테 뇌물 안 바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뭐 하다못해 사돈 8촌까지 건너가면 전부 다 권문세족하고는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 이 근처에 있는 좀 유명한 관리들 중에서 이 권문세족을 쳐낼 수 있는 사람을 뽑자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디 시골에 있는 이름 없는 승려였던 신돈을 우연치 않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신돈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를 내가 등용하면 네가 책임지고 권문세족을 다 없애버릴 수 있냐? 그러니까 신돈이 나는 목숨 내놓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돈을 등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돈과 플러스 신진 4대부가 함께 왕권 강화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다시 요 부분을 봅시다. 요 부분에서 왕권 강화 개혁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왕이었던 공민왕 플러스 신돈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인물 플러스 불만 있었던 신진 4대 부와 함께 하는 합작 개혁이었어요. 근데 이 신진 4대 부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라고 한다면 얘들은 일단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유학을 공부하고 있고 성리학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된 이런 애들입니다. 그러면 왕 입장에서 신진 4대부를 다시
성장을 시켜야 되겠죠. 이 신진사대부가 무럭무럭 성장시켜야 되니까 뭘 한다? 국가에서 성리학 공부를 시키는 전문 학교를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성균관이라고 해요. 성균관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 과거도 좀 더 새롭게 개편해서 성리학을 과거 시험 과목으로 중심으로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도 성리학 중심으로 개편시켜줘요. 이렇게 해서 신진사대부를 막 성장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왕권개혁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건문세족을 억압하고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한 개혁도 추진되어요. 첫 번째, 정방을 폐지해 국왕의 인사권을 장악한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무신 정권 때 최후가 만든 건데, 무신 정권이 사라지면서 무신 도방 삼별천이 다 없어지지만 정방만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했죠. 이때도 이제 이거 정방을 폐지하는데 이거 실패하면서 정방 다시 다시 또 유지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 정방을 폐지했고, 두 번째, 교육 제도와 과거 제도를 정비해서 신진사대부를 적극 등용합니다. 이거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죠. 두 번째. 그런데 자,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교육은 성균관, 그 다음에 과거 제도도 성리학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을 성균관이 이때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균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아주 중하게 아주 크게 다시 개편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중심으로 공부시키도록 제도를 개편한 거예요. 이렇게 했고, 아울러 승려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거죠. 특히 여기에서 전민변정도감 중요합니다. 설치해서 고려 말에 누적된 사회 모순을 잡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개혁은 실패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파트에서 이 공민왕의 이 개혁 정치를 이끈 신돈을 좀 살펴봅시다.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스스로 잘못을 알고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나 기한을 넘겨 발각되는 자는 죄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하였다. 권세가 중에 전민을 빼앗은 자들이 그 주인에게 많이 돌려주었으며 전국에서 기뻐하였다 라고 해서 신돈은 매우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신돈이 유숙을 미워하여 왕에게 참소하여 그를 죽였으며 왕에게 이제 이야기해서 유숙을 죽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본인이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왕을 이용해 가지고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 김문현의 참소를 듣고 김문현의 아버지 김달상을 죽이고 다 죽이는 겁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신돈이 자신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진 것을 알고 왕이 자신을 멀리할까 두려워서 비밀리에 역모를 꾀하였다. 여기 보면 공민왕 시해되었다 하는데 이거 신돈이 이렇게 시도한 거다라는 거죠. 결국 그 신돈은 마지막에 어쨌든 결말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 신돈을 어떤 데서는 이렇게 안 좋게, 어떤 데서는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신돈이라는 사람이 했는 가장 강력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전민변정도감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전민변정도감이 뭔데, 신돈이 뭘 했는데 라는 게 중요하겠죠. 보면 전민변정도감은 이거 중요해요. 그러면 빼앗긴 농민의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돌리기 위해 설치한 개혁기구입니다. 전민의 전, 토지죠. 이거 전, 토지, 민, 백성. 이 뭐죠? 고문세족이 백성들이 토지를 빼앗아서 대토지를, 그리고 멀쩡한 백성을 데리고 와가지고 납치해서 노비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신의 재산을 늘려나갔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 토지와 백성들을 변이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판단. 이거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서 정은 바르게 하다. 그래서 빼앗긴 게 있으면 원래 주인에게, 노비가 억울하게 된 자가 있으면 이를 양인으로 고쳐준다라는 그런 기관을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된 자를 양인으로 돌리는 개혁기구예요. 그러면 이러한 신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신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돈을 좋게 했다는 건, 좋게 판단했다는 건 다분히 일반 평민들의 입장, 왕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 평가한 것. 이와 신돈을 매우 안 좋게 평가했던 사람은 권문세족의 입장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정의 목적이 있어서 신돈을 나쁘게 평가했는,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돈을 두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사람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 부분 보죠. 잠시만요. 공민왕의 반원개혁 정치. 네, 자, 요거 읽어볼게요. 신흥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 공민왕의 반원개혁 정치는 실패하였지만 신진 사대부가 크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신진 사대부는 주로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으며 성리학을 바탕으로 고려 말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려고 하였다. 한편 14세기 후반 홍건적과 왜구가 자주 침략하였는데 이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두각을 나타냈다. 고려 말 사회 모순의 개혁에 앞장선 정도전 등 일부 신진 사대부는 이성계와 손잡고 조선을 건국하였다. 1392년 이렇게 되죠. 살펴봅시다. 먼저 공민왕의 반응개혁 정치 실패했죠. 그렇지만 실패했지만 아무런 유산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신진 사대부가 크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진 사대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과거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했고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특히 이들은 고려 말 사회 모순을 개혁하려고 하였다. 특히 이 고려 말 사회 모순의 핵심에 서 있는 자가 누구죠? 바로 권문세족이었다. 특히 이 권문세족의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대토지, 소유, 그 다음에 온갖 비리들,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문제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편 14세기 후반에는 이거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14세기 후반에는 홍건적과 왜구가 자주 침략해요. 결국 이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 이거 중요해요. 신흥 무인 세력이 두각을 나타내는데 대표적인 신흥 무인 세력으로 이성계 또 있어요. 또 바로 최영이죠. 최영. 이런 사람들 아주 대표적인 무인 세력이었어요. 최영도 신흥 무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두각을 나타냈다. 고려 말 사회 모순의 개혁에 앞장선, 즉 권문세족에 대항했었던 즉 정도전 이 신흥 사대부의 대표자입니다. 정도전 말고도 누가 있죠?
정도전, 정몽주, 뭐 이방원 뭐 이런 등등등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일부 신진 사대부는 이성계와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물론 정몽주는 조선 건국에 반대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다 했는데 요 신흥 무인 이 신진 사대부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요거 적어 놓으세요. 신진 사대부입니다. 자, 이 신진 사대부는 과거, 그 다음에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즉, 이 성리학을 공부했다라는 측면에서 불교, 배척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바로 권문 세족과 대항했죠. 특히 이 권문 세족의 문제라는 건 여러 가지 수많은 비리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토지로 그 힘이 아주 막강했었다. 특히 이 비리와 관련해서는 불교가 타락해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권문 세족들이 세금 안 내려고 절을 지어가지고 그 절에다가 막 대토지를 다 넘겨주는 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은 고려는 이제 불교 국가다 보니 세금 안 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타락되어 있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신진사대부는 크게 온건파와 급진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 다 과거 세력이었고 성리학을 공부했고 권문세족에게 대항한다. 즉 고려의 말의 여러 가지 사회 모순들을 개혁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차이점도 있었다. 그래서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었냐? 대표자는 어쨌든 정몽주 같은 사람이고 급진파의 대표자가 정도전 같은 사람이죠. 이방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고려 왕조를 유지한 채로 대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개혁하자. 그래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주자라는 쪽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이방원 등 급진파는 고려 왕조를 유지하지 말자. 그리고 모든 토지 소유권을 부정하고 몰수해서 이를 다시 재분배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이렇다 보니 기본적으로 온건파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토지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려 왕조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 나 토지 어느 정도 있으니 내 토지 건들지 말고
지금 빼앗긴 토지들이나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선에서 어느 정도 온건하게 고려 왕조 유지하자라는 입장이고, 급진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가 그만큼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빼앗길 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모든 토지 다 빼앗아 가지고 그 다시 재분배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고려는 어차피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입장에 있다가 당연히 온건파가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좀 더 유리했겠죠. 그래서 결국 급진파는 누구와 손을 잡고, 즉 신흥 부인 세력, 특히 이성계와 손을 잡고 위화도 해군 이후에 권력을 가져와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 아마 요 파트는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부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